자, 그러면 이제 조금 아까 배웠던 경영성과에 대한 문제를 한번 좀 풀어봅니다. 106페이지에 자, 다음의 계정 과목을 수익과 비용으로 구분하여 괄호 안에 기입하자 그랬죠. 자, 매출액은 뭐예요? 수익이죠. 팔았으니까 매출은 수익. 자, 이자 비용은 비용. 자, 이자 수익은 수익. 자, 임차료, 예, 주는 집세 비용. 임대료는요, 예, 받는 집세 수익. 자비익도 수익. 연구개발비는 비용. 유가증권의 처분이익은 수익. 운반비 비용. 광고선전비 비용. 유형자산의 처분손실 비용. 종업원의 급여 비용. 매출원가 비용. 유형자산의 처분이익 수익. 소모품비 비용. 잡손실 비용. 유가증권 처분손실 비용. 잡비 비용. 아주 잘하시네요. 잘하는 게 아니라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뭐. 근데 이제 아까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하고 수익 비용 다 섞어놓고 골라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틀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내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자, 2번. 다음에 가로 안에 정확한 금액을 기록 계산하라. 마이너스는 순손실이 생긴 것이다. 자, 우리 아까 자,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면 자, 그러면 이제 손실이 생긴다. 이익이 생긴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더 크면, 그때는 이제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크냐, 수익이 크냐, 요거를 이제 찾아내는 게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총 수익. 그 다음에 총 비용. 그럼 이제 순손익. 자, 여기서 순손익이라는 거는 손실이 나올 때도 있고 이익이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순손익 이렇게 이제 붙여놓은 거죠. 자, 이제 여기서는 뭐 단기순이익이라고 그랬는데 마이너스 나오면은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순손익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더 타당하지요. 자, 제일 먼저 이제 홍익물산. 자, 수익은 500이고 비용은 240. 그러면 얘는 수익이 비용보다 크니까 이 경우에는 260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쇄산업. 자, 연쇄산업은 490만 원을 벌어들였는데 49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나간 돈이 680이 나갔어요. 그럼 이때는 비용이 더 크니까 마이너스가 되겠고 마이너스 19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연쇄상에는 190만 원의 손실을 봤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건설은 600만 원의 수익이 생겼는데 자,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는데요.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90만 원의 이익이 생겼다. 그러면 수익이 비용보다 90 많아야 되니까 고려상의 비용은 510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서울상사입니다. 자, 서울상사는 총 수익을 몰라요. 그리고 비용은 830인데 자, 순이익은 60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이익이 나왔으니까 수익이 비용보다 60 많을 거예요. 그래서 890이 서울상의 총 수익이다. 자, 그 다음에 서강용역입니다. 서강용역은 자, 들어온 돈은 얼마 들어왔어요? 470. 자, 나간 돈은 얼마인지 모르는데 자, 여기에 9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9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은 비용이 수익보다 많았다 이 소리니까 560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천천히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3번. 다음의 가로 안에 적당한 용어를 기록하라. 자,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 또는 영업성적 그래도 돼요. 영업성적을 나타내는 기본 재무제표다. 자, 단기순이익은 어떻게 구해요?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게 되면 그러면 순이익이 나온다 이 소리죠. 자, 문제 4번. 다음은 진실상의 X1년도 자료다.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역시 자,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원리만 이해를 하면 재무제표를 그리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 IS라고 해도 되고 또는 이제 뭐 PL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는 진실상에 X1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변에는 비용을, 대변에는 수익을 이렇게 해서 우선 나열을 해 놓습니다. 자, 먼저 매출액이다. 매출액은 수익이니까 자, 대변에 매출 600 이렇게 들어가겠고, 자, 이자 수익도 수익이네요. 자, 이자 수익은 90. 자, 그 다음에 유가증권의 처분이익, 유가증권의 처분이익이 200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비용이죠. 자, 매출원가는 비용으로서 자, 차변에 320. 자, 광고 선전비도 비용입니다. 자, 광고 선전비는 비용으로서 80. 자, 유형자산의 처분 손실 나왔으니까 비용이죠. 유형자산의 처분 손실은 40. 이자 비용도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자 비용은 200. 연구개발비 비용입니다. 자, 연구개발비는 40. 그 다음에 잡손실도 비용이죠. 자, 잡손실은 30.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변의 비용이 얼마냐 계산하면 자, 710인가요? 자, 비용 합계는 710이고 그 다음에 수익 합계는 얼마가 돼요? 890이 되죠? 자, 890에서 자, 들어온 돈은 890인데 벌기 위해서 710이 지출이 됐다면 180만원 이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쪽에다가 180 이렇게 써주면서 여기다가 당기 순이익 이렇게 써버리면 자, 이러면 이제 대차가 모두 이렇게 마감이 되겠죠. 얼마로? 890만원으로 이렇게 대차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려봐야 돼요. 자, 문제 5번도 마찬가지. 다음은 영통상사의 X1년도 수익비용 자료다. 자, 영통상사의 X1년도 포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이번에는 영통상의 거를 그려보는 거죠. 자, 영통. 자, 그리고 X1년 그랬으니까 X1년 1월부터 12월 말일 이렇게 들어가겠고, 자, 매출액은 어디로 가요? 수익. 그래서 매출액은 200. 자, 그 다음에 임대료도 수익입니다. 자, 따라서 임대료는 150. 자, 유형자산의 처분이익 나왔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처분이익도 수익 110. 자, 매출원가는 비용이죠. 자, 따라서 매출원가는 120. 급여 나와 있습니다. 급여 비용이에요. 자, 급여는 190. 그 다음 유가증권의 처분 손실 나왔죠. 자, 유가증권의 처분 손실은 비용으로서 90. 자, 임차료 주는 집세니까 비용입니다. 자, 임차료 200. 광고 선전비도 비용이죠. 자, 비용은 차변에 130. 운반비 나왔습니다. 운반비 비용으로서 자, 20. 끝. 그럼 이제 우리 회사 영통상의 비용이 얼마냐? 비용은 750이 되겠네요. 이거 다 합하면 750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은 얼마냐? 460이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쪽으로 가야죠. 가서 우리 회사는 당기 순손실이 얼마냐? 290. 이렇게 해서 당기 순손실 290 이렇게 기록하게 되면 자, 대차 합계는 750만 원으로 이렇게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나왔을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실이 나왔을 때는 이제 이쪽에 쓰는데, 원칙적으로 이제 손해를 보잖아요. 손해를 보면, 요거는 이제 무슨 색깔을 쓰느냐, 빨간 색깔로 써요. 그래서 여기다가 단기 순손실 290,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해요? 표현 방법에 손해를 봤다, 손해봤을 때 적자 봤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적자 봤다, 붉은 글씨를 봤다,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또 이익을 봤을 때 뭐라 그래요? 흑자 봤다 그러죠. 흑자, 붉은 글씨를 봤다, 검은 글씨를 봤다, 흑자, 적자, 이렇게 해서 말이 나온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손익계산서의 작성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6번을 보면, 자, 문제 6번은 왜 안 말러? 우리 남들이 보면 내가 침튀긴 줄 알겠네. 나 아니에요, 나. 자, 문제 6번을 보면, 자, 요거 이제 복합적인 문제로서 우리 이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어떤 하나의 기업이, 우리가 이제 회계를 하는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와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파악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거를 봤느냐 하면은, 재무상태표만 따로 그렸고, 손익계산서 따로따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의 어떤 그 기업이 하나 있어요. 이 기업의 전체적인 걸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문제 6번. 다음은 태환상사의 X1년 1월 1일과 12월 말일의 재무상태표와 이 기간 중의 경영자료다. 이 자료에 의하여 기초의 재무상태표와 기말의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해봐라, 이랬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자, 우리가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표고요. X1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그랬으니까 일정 시점이면은 1월 1일. 우선 X1년 1월 1일에 우리 태환상해의 재무상태표를 그려봐야죠. 자, 일정 시점이니까 X1년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태환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가지고, 자, 태환이의 자산이면 왼쪽에다가, 부채는 오른쪽에다가, 그러면 자본은 오른쪽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현금이 20, 당좌예금이 45. 그러면 현금도 자산이고 당좌예금도 자산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배우겠습니다만은, 보는 사람한테 현금 20, 밑에다가 당좌예금 45 이렇게 해도 돼요. 그죠? 근데 보는 사람이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그냥 붙여요. 현금하고 예금 65만 원 이렇게 보고해도 이 회사는 현금이나 예금이 65만 원 있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되지, 그 중에서 현금이 얼마 있고 예금이 얼마 있고 이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런 이제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또 현금 예금만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것들을 앞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래서 퉁쳐서 보고를 해요. 그런 것들을 재무상태표 계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거는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요. 일단은 자, 자산이다 싶으면은 왼쪽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상매출금이 나왔습니다. 외상매출금도 자산이니까 차변했습니다. 외상매출금 80 썼고, 단기대여금도 자산이네요. 자, 단기대여금은 20. 자, 그 다음에 상품. 자, 상품도 자산이니까 90. 자,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은 부채입니다. 따라서 대변에. 자, 외상매입금은 57만원. 자, 단기차입금 부채입니다. 단기차입금은 18만원. 그 다음에 미지급금. 미지급금도 아직 안 준 돈 부채예요. 자, 1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의 자산은 얼마냐? 255만원인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는 얼마 있느냐? 자, 85만원. 그러면은, 자, 요거를 빼면은
170만 원이 우리 회사의 자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X1년 1월 1일 현재 자 순재산은 170 갖고 영업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럼 1년 동안 열심히 장사를 하게 되면 얘네들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얘네들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얘네들 부채를 갚다가 또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변동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날은 할 거 없어요. 언제만 해보느냐. X1년도 12월 말일날 한 번만 더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꾸미면 되는 거라. X1년도 12월 말일날 태환이네 요걸 한 번 더 꾸며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자산, 부채, 자본. 그랬더니 이제 말일날 12월 말일날 우리 회사의 현금하고 예금은 85만 원이 됐네요. 그래서 현금과 예금은 85만 원. 다시 얘기합니다. 현금 따로 쓰고 예금 따로 써도 돼요. 지금은. 자, 지금은 자산이면 왼쪽에다가만 쓰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외상매출금이네요. 자, 외상매출금은 98. 단기 대여금이네요. 자, 단기 대여금은 얼마 나왔느냐? 20, 30인가? 자, 단기 대여금은 30. 자, 그 다음에 상품. 자, 상품은 97. 자,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은 부채입니다. 자, 따라서 외상매입금은 70. 자, 그 다음에 단기차입금 부채입니다. 단기차입금은 25만원. 자, 미지급금 부채입니다. 자, 미지급금은 15만원. 이렇게 해서 부채가 다 들어갔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12월 말일 현재 우리 회사의 자본이 얼마인지를 여기서 조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자, 85983, 310만원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110만원이니까 얘가 200만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자, 170만원 갖고 영업을 했는데 기말에 200만원이 됐어요. 그럼 우리 회사는 30만원을 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아는데 이 재무제표 이용자에는 이런 거를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다가 단기 순이익이 30 이렇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개념만 알고 이해하시면 되죠. 다시 170을 가지고 영업을 했는데 200이 됐어요. 그러면 30만원 벌었다라는 거를 밑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자, 어떤 내용의 밑에다가 보완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완 설명한 거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주기라고 해요. 주기. 그래서 이 주기라는 말은 이러한 그 재무제표 밑에다가 계정 과목 밑에다가 가로 열고 보충 설명을 써주는 것을 주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상매출금이다 이렇게 있으면은 이 중에 대한 기호다 번호 1번 이렇게 해줍니다. 이제 그리고 재무제표 말미에다가 예를 들어서 요 외상매출금은 태영상에 팔았는데요. 원래는 100만원 받을 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2만원은 못 받을 것 같아. 그래서 2만원을 대손으로 예상을 해놨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원래 이제 말미에다가 어느 회사의 매출, 외상매출금은 100만원인데 그 중에서 2만원은 받을 가망이 없는 것으로 사유됩니다. 이런 설명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 계정과목 앞에다가 기호나 숫자를 기록해서 재무제표 말미에다가 요거에 대한 보충 설명을 써주면 요거를 우리는 주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라고 하면은 자, 이런 재무상태표, 포괄순이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을 포함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주석도 외부의 정보 이용자에게 알리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주기는 왜 표현 안 해요? 주기는 이미 이 안에 들어있잖아. 재무제표 속에 들어있으니까 얘는 별도로 얘도 재무제표다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석은 재무제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나중 가면 이제 더 이해되는 건데
뭐 한 번 들어서 되겠습니까? 자꾸 들으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뭘 알았어요? X1년, 1년 동안에 30만원 벌었어. 어떻게 벌었는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번에는 뭘 만들어 본다? 손익계산서 IS를 만들어 본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태환이의 X1년 1월 1일부터 X1년 12월 말일까지의 자 비용은 얼마고 수익은 얼마인지를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것이죠. 자, 보시겠습니다. 먼저 매출액이 200만원 나왔어요. 그럼 매출액은 수익이니까 대변에 200. 자, 이자 수익도 수익이죠. 자, 이자 수익은 얼마냐? 12만원. 자, 매출 원가는 비용입니다. 매출 원가는 150만원. 자, 그 다음에 보험료는 비용이죠. 보험료 20. 자, 이자 비용도 비용입니다. 이자 비용은 4만원. 자, 그 다음에 수도광열비 비용입니다. 자, 수도광열비는 비용으로 2만원. 잡비 비용입니다. 자, 잡비는 얼마나 하느냐? 6만원. 끝났어요. 그러면, 자, 우리는 요 1년 동안에 비용이 얼마 발생을 했느냐? 182만원이 발생을 했네요. 근데 182만원의 비용이 발생된 기간에 벌은 돈은 얼마냐? 212만원을 벌었어요. 그럼 우리는 30만원 차이가 난 것을 알 수 있고, 자, 요거를 여기다가 당기순이익 30 이렇게 써주게 되면, 그러면 자, 대차는 212만원으로 마무리되고, 여기 있는 당기순이익과 요렇게 나온 당기순이익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어떤 기업이든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는 당기순이익이 30만원 나왔는데 요걸 했더니 이게 다른 숫자가 나왔다. 그럼 우리는 잘못한 겁니다. 잘못했으니까 뭐가 잘못됐는지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결산할 땐 집에도 못 가요. 그냥 이거 찾아내느라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북이라는 과목은 우리가 한 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자,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결국 기업의 순이익을 측정할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죠. 어떤 방법으로? 자본을 가지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요 다음 파트에 배울 거를 미리 배우는 거예요. 즉, 기업의 순손익을 측정할 때는 기업의 순손익을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본다. 먼저 재산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재산. 그래서 이걸 재산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뭐예요? 재산법이란 기말의 자본에서 기초의 자본을 빼게 되면 여기 이제 순이익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회사 기말 자본은 200입니다. 자, 여기에 기초 자본은 170이 아까 나왔죠?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 회사는 30만 원의 순이익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재산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 순이익을 측정할 수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손익을 가지고 측정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손익이 되는 것은 들어온 돈이 많으냐 나간 돈이 많으냐 이걸 따지는 거죠. 그래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게 되면 순이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 총 수익은 아까 212만 원이고 자, 총 비용은 182만 원이 됐죠? 그러므로 30만 원의 순이익이 나왔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자, 기업의 순손익을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재산으로 순손익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재산법. 그 다음 손익과 비용을 가지고 수익 비용을 가지고 순이익을 측정할 수 있다. 요거를 손익법. 그러면 재산법에 의한 순이익과 손익법에 의한 순이익은 같아야 된다, 틀려야 된다. 같아야 된다. 요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자, 주식회사 태환에 기말 자본은 200, 기초 자본은 170이다. 자, 태환이의 총 비용이 182만 원이라면 총 수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본다 이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간단하게 이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지금 자, 기말 자본이 200, 기초 자본이 170, 그럼 순이익은 30이네? 그런데 총 비용이 182만 원 나왔다면 총 수익은 얼마가 되겠어요? 30 더 많아야 되니까 212 이렇게 해서 답할 수 있죠? 자, 거기서 이제 우리는 응용되는 문제를 그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바로 109페이지죠. 순손익의 계산. 자, 기업은 수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수익이 크면 그 차액을 순이익이라고 하고 반대로 비용이 크다면 그 차액을 순손실이라고 한다. 또한 어느 기업의 수익과 비용의 발생 결과는 그 기업의 같은 금액만큼의 자본을 증감시키는 것이므로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을 비교해도 순손익이 계산이 된다. 이와 같이 기업의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총수익과 총비용을 비교하여 순손익을 계산하는 손익법이 있고 기말자본과 기초자본을 비교하여 순손익을 계산하는 재산법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다. 이 소리.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손익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모든 거래를 다 비용은 얼마고 수익은 어떤 수익이 있고 이걸 다 가지고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른 말로 거래접근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래를 분석을 해서 수익 거래가 하고 비용 거래를 비교를 해서 수익이 많으면 순이익이고 비용이 많으면 손실이 되기 때문에 거래접근법. 자, 그러면 에듀신을 보시면 총 수익은 30인데 총 비용이 27만 원입니다. 그러면 3만 원의 당기 순이익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죠. 반대로 자, 총 비용이 27만 원인데 총 수익이 24만 원이라면 오른쪽으로 당기 손실이 3만 원 발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비교하는 게 손익법이죠. 자, 그러면 이제 재산법이란 자본유지 접근법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그건 뭐예요? 기말에도 기초와 같은 자본을 유지하면서 남은 돈이 번 돈이다 이 소리죠. 보세요. 처음에 170을 가지고 요 땅에 있습니다. 기말에 200이 됐어요. 그러면 기말에도 기초와 같은 자본을 유지하면서 남은 돈이 얼마 남았어요? 30 남았죠? 그게 이익이다. 이렇게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는 자본유지접근법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또 다른 의미로는 경제학적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경제학에서는 이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요? 주말에도 주초와 같은 돈을 유지하고 남은 돈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저 재산법을 자본유지접근법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경제학적 이익개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손익법은 모든 거래를 분석을 해가지고 수익비용을 찾아내기 때문에 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거래접근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이제 회계학에서 말하는 이익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회계학적 이익개념 이렇게도 정리를 합니다. 뭐 그런 정도 아직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자, 110페이지 보시면 기말의 자산이 40이에요. 기말의 부채가 22예요. 그러면 기말 자본은 18만 원입니다. 근데 우리 회사의 기초 자산은 25고 기초의 부채가 10만 원이다. 그러면 기초 자본은 15만 원이죠. 그러면 얼마 이익입니까? 3만 원 이익이다.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 빼면 당기 순이익은 3만 원입니다. 반대로 자, 기말의 자산이 40이고 기말의 부채가 25만 원이다. 그러면 기말 자본은 15만 원이죠. 자, 기초 자산이 25, 기초의 부채가 7, 그럼 기초 자본은 18만 원입니다. 그러면 18만 원 가지고 영업을 했는데 기말에 얼마가 됐어요? 15만 원으로 3만 원 까먹었네요. 그러면 까먹었으면 손해다 이 소리죠. 그래서 자, 거꾸로 기초 자본에서 기말 자본을 빼게 되면 그때는 순손실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다음의 괄호 안에 적당한 내용을 기록해라. 당기 순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 두 가지. 뭐예요?
재산법과 손익법이 있다. 자, 손익법은 어떻게 해요?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 그게 단기순이익이고, 재산법은요,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의 자본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요거는 이제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우리네 시험에는 아주 잘 나오는 문제의 형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는 이제 모든 거를 다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시험 볼 때는 이렇게 다 주고서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한 문제를 푸는 시간은 1분. 따라서 우리네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느냐? 간단하게 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언제나 이런 문제가 나오면 T자를 이렇게 3개 그리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그래서 저는 요거를 3개라고 해서 3단계 접근법. 이렇게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3단계 접근법이라는 것은 우리 회계학에서 붙인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의 학습 능력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3개로 나누십시오. 그래서 3단계 이래요. 자, 그러면 이제 3단계에서는 왜 3개냐 하면은 우리 조금 아까 기업의 순손익을 계산할 때는 재무상태표가 몇 개 필요했어요? 2개가 필요했죠. 왜요? 기초의 재무상태표, 기말의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몇 개가 필요했어요? 1개. 그래서 3개잖아요. 그러면 위에 게 기초 재무상태표, 아래 게 기말의 재무상태표, 그 다음 맨 밑에 게 손익계산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자, 재무상태표가 2개입니다. 하나는 초의 재무상태표고 하나는 말의 재무상태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손익계산서 IS다 이 소리예요 이제. 그러면 자, 재무상태표 차변에는 뭘 써요? 자산을. 대변에는 뭘 써요? 부채와 자본을. 그럼 여기도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왼쪽에는 손익계산서에는 비용을, 자, 대변에는 수익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우리 조금 아까 태환상에 아이고 제가 이걸 다 지워버려가지고 보시겠습니다. 조금 아까 태환상에 초상나는 해답을 봐야 되겠네요. 자, 우리 태환상의 거를 보시면 자, 기초의 자산이 아까 얼마 있었느냐? 얘가 255만 원 있었죠. 그 다음에 기초의 부채는 얼마 있었느냐? 85만 원 있었죠. 맞나요? 85. 그래서 얘가 170이었다 이 소리 아니겠어요? 우리 조금 아까 태환이 거. 그 다음에 기말에는 얘가 310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됐느냐? 부채가 얼마 있었나요? 110. 그래서 얘가 200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170이 200이 됐잖아요. 그래서 30만 원 이익 이렇게 나온 거죠 아까.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는 수익이 212, 비용은 182만 원. 그래서 여기서 순이익이 얼마? 30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기업이든지 기초의 자본과 기말의 자본의 변화, 여기서 순이익이나 순손실을 알 수 있고 그것은 여기서 다시 한번 검토가 되는 거다 이 소리잖아요. 이게 이해되죠 이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자, 주식회사 태환의 기초의 자산은 255다. 그리고 그거 싹 안 줘요 그거. 그 다음 기말의 자산은 310이고 기말의 부채는 110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총수익은 212이고 총비용이 182만 원이라면 잘 들어요. 태환의 기초의 부채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기초 부채가 얼마냐 이게 시험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면 좌우지간에 하나 둘 세 개는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럼 우선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이제? 자, 요거 지금 안 나온 겁니다.
자, 총 수익은 210인데 비용이 182만 원이래. 그럼 우리 뭘 찾아내요? 순이익이 얼마? 3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얘는 아는데 얘를 모르니까 얘는 내버려둬요. 얘 310인데 110이래요. 얘는 얼마겠어요? 200 아니겠습니까? 200. 자, 그러면 200만 원의 기말 자본인데 30만 원 벌었대. 그럼 기초 자본은 얼마겠습니까? 아니 봐요. 얼마 갖고 했는데 30만 원 벌어서 200 된 거 아니냐고. 그러면 얘가 17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얘는 자동적으로 나오겠지.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85만 원이 기초의 부채였었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서로 요 3단계 접근법을 이해하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문제를 아주 수월하게 풀을 수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 흐름을 잡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자, 다시 앞으로 옵니다. 자, 앞으로 오면은, 자, 이제 문제 4번이, 111페이지입니다. 자, 111페이지의 4번을 보면, 기초 자본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랬어요. 그럼 요겁니다, 이게. 이게 초 아닙니까? 그러면 기초의 자본은 뭐에서 뭘 뺀 거예요? 기초 자산에서. 기초 부채를 빼면 기초 자본. 이렇게 되겠죠. 다음, 밑에 거. 기말 자본은 어떻게 구했어요? 기말 자본은?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빼면 뭐가 나와요? 기말 자본이 나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기말 자산에서 기말의 자산에서 기초의 부채를 빼면 뭐가 나오겠어요? 자, 기말 자산에서 기초의 부채를 뺀다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나오긴 뭐가 나오겠습니까? 개판이죠. 바로 기말은 기말끼리 보는 거죠. 이놈하고 이놈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본이라면 그렇게 비교가 되지만 자본을 제외한 것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 그냥 공식은 딱 저거예요. 그냥 이해하셨죠? 그럼 왜 저거는 이렇게 두 개씩 해놨냐? 반대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오히려 기초의 자본이 커요. 거기서 기말 자본을 빼게 된다면 이때는 뭐가 돼요? 순손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가 더 큰 거예요? 비용이 더 큽니다.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빼게 된다면 이때는 뭐가 된다? 순손실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시게 되면 훨씬 더 결과는 수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111페이지의 문제 2번. 자, 다음에 빈칸에 알맞는 금액을 기록하라. 자, 이제 보시면 먼저 1번입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게 기초의 자본이 나왔고, 자, 그 다음에 기말 자본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총 수익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총 비용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순손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1번을 보면, 자, 80, 자, 그 다음에는 90, 그 다음에는 50, 그 다음에는 모른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시험, 우리네 실제로 시험 문제는 이렇게,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왜? 창피해서. 너무 쉬워서. 이거보다 이제 좀 복잡하게 나올 텐데, 자, 이거를 이제 제가 하는 3단계로 가보자. 이 소리예요. 자, 3단계로 가면, APK, APK. 요거하고 요거 구분합니까? 위에 거는 뭐라고요? 초. 요거는 뭐예요? 말. 자, 여기가 비용, 여기가 수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 기초의 자본이 얼마예요? 80. 기말 자본 모른답니다. 그 다음, 총 수익은 얼마예요? 90. 총 비용은 50. 그럼 뭐가 나와요? 순이익은 얼마? 40. 그래서 여기로 갑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요거 나오겠네? 자, 80 갖고 40 벌었어. 얼마 돼요? 따라서 기말 자본은 12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쉽잖아요, 이거.
자, 2번 한번 볼까요? 자, 2번을 보면은 얘를 모르고 얘가 150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70. 자, 그 다음에 얘는 모르고 그 다음에 이익은 50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자, 먼저 기초자본 모릅니다. 기말 자본이 얼마래요? 150. 자, 총 수익은 얼마래요? 70. 비용은 모른답니다. 근데 우리는 이익이 얼마 나왔어요? 자, 50만 원 나왔다면 비용은 당연히 20이죠, 이거.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말의 자본이 150인데 우리는 50만 원 벌었대요. 그럼 기초에 얼마 갖고 한 거냐? 당연하죠. 100만 원을 가지고 한 거다. 100만 원 갖고 150이 되면 50만 원 벌었고 여기서 50이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하셔요? 자, 그렇게 해서 이놈, 이 3단계를 이놈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요거보다 한 단계 위 4단계.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시험 문제는 지금까지는 4단계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5단계 여기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저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서 아주 어려운 파트가 이제 도입이 됐죠. 그러면 이제 5단계를 그리게 되면 돼요. 근데 올해 내가 5단계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해서 금년도에 그거를 이제 그 5단계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번에 예상외로 아주 쉽게 내는 바람에 5단계 그냥 3단계만 해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왔죠. 근데 내년에도 그렇게 나오면 5단계까지 배웠는데 3단계 나오면 거저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경 쓸 건 뭐 있어요?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절대 회계에 대해서는 원리 이해가 중요한 거지 저 뭡니까?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회계는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이해 과목입니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흘러가는 걸 알면 참 재밌어요, 회계만큼. 그리고 회계는 참 정직합니다. 풀면 딱 답이 딱딱 보여요. 아, 이거 내가 한 거 맞았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회계 과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3, 4, 5, 6. 요 네 문제 있잖아요. 네 문제. 자, 사실은요, 이런 정도 문제는 이것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보십시오. 이런 정도의 문제라면 이게 필요 없습니다. 보세요, 이제. 여기 보면, 자, 총 수익은 90인데 비용이 50이야? 그러면 이익은 얼마예요? 40. 자, 처음에 80 갖고 했는데 40만원 벌었다.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120. 간단하게잖아요. 두 번째 거. 자, 몰라. 알았어.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게 순이익이래. 그럼 이익이 50이면 비용은 얼마겠어요? 20. 자, 그 다음에 기말에 150만 원의 자본입니다. 50만 원 벌었대. 얼마 갖고 한 거다? 네, 100만 원 갖고 한 거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런 형태의 문제라면 이것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다. 이 소리예요. 그러나 앞으로 모든 문제는 이 3단계에서 시작이 되니까 지금부터 3단계를 연습을 하셔라. 이 소리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3번, 그러니까 다시요. 111페이지 2번에 지금 1, 2번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요 3, 4, 5, 6 요 네 문제만 여러분들이 풀어 보시고 가능하면 요 3단계로 푸십시오. 이렇게 해도 쉬운 건지만 저거를 익숙하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거기까지를 하시고 쉬시기 바랍니다. 요 네 문제 풀고 10분간 쉬십시오. 자, 네.